안녕하세요. 찐히스토리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일제강점기, 일제에게 우리가 강제로 점령당했던 시기, 즉 식민지배를 당했던 시기를 이야기하죠. 자, 식민지배를 당했던 시기가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35년 정도의 시간을 강제로 점령당했었고요. 그 시기 동안을 총 3개의 그 시간을 35년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10년대는 무단통치, 그리고 1920년대는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에서 45년까지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다라고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단통치는요,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때 실시했었던 경제정책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920년대는요, 문화통치 시기인데요. 이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래서 1920년대에는 문화통치로 넘어갔고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했었으며 경제적인 정책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30년대에서 40년대는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1929년에 경제대공황도 있었고, 31년에 만주사변이라든지, 37년에 중일전쟁이라든지, 아니면 41년에 태평양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많이 동원하게 되고요. 한국식민화 정책과 더불어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대, 그러니까 전쟁에 총동원시키는 병참기지화 정책까지 이렇게 총 3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맨 앞에 적어놓고 잘 기억해 주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요, 1910년대 무단통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사조약을 맺고 난 뒤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감시하는 부서인 1905년에요. 통치하고 감시하는 부서인 통감부가 설치가 됐었어요. 이 통감부가 거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다 조선 정부,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담당했었고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외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모든 권리를 다 뺏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었고요. 일제 식민 통치로 넘어가게 되면 통치 기구로서는 이제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나오게 됩니다. 쌤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꽤나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1910년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식민 지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조선 총독부구나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해군 대장 출신,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들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총독이라는 거죠.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겠다? 힘으로 누르겠다. 군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처음에 식민 지배를 딱 할 때요, 일본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 선생님도 학생들을 다룰 때 이렇게 학생들을 다룰 때는 조금 얘가 좀 이상하네요. 넘어갈게요. 사람을 우리가 지배할 때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 내지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그렇죠. 맞아요. 오래 걸리는데요. 반대로 막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두들겨 패고 힘으로 누르잖아요.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면서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마음은 못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가장 쉬운 방법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지배하는데 택하게 되는데요. 그 택하는 방법을 우리 무단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법 없이 마음대로 막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강압적으로 갔느냐? 제일 첫 번째 내용에서 딱 티가 나요. 첫 번째, 헌병 경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헌병은 누굴 잡는 사람이죠? 누굴 간섭하죠?
맞아요. 바로 군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간섭하고 잡는 사람을 우리가 헌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헌병들이 경찰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때리고 바로 집어넣고 군인 다루듯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군인 다루듯이 다룬다라는 거고요. 가장 이 헌병경찰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즉결 처분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헌병경찰들은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선 마음대로 행사를 했어요. 특히 즉결처분권을 행사했는데, 즉결처분권,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결과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한다. 태형, 두들겨 팬다라는 거죠. 묶어놓고, 형틀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린다라는 거. 그리고 재판 안 거치고요. 재판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 즉결내도 바로 재판을 안 거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경찰범을 처벌할 수 있다. 와서 경찰에게 뭐 항의를 하거나 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즉결 처분과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벌금, 구류, 태형이라는 게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벌금은 벌금 낸다, 구류는 잡아 넣는다, 태형은 태형 틀에다가 묶어놓고 때린다라는 거죠. 누구만? 조선인만. 그러니까 즉결 처분을 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조선인에게만 헌병경찰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켜버려요. 박탈해버려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이 법들이 뭐가 있냐면요. 신문지법이 1911년에 그래서 신문 출판 못하게, 출판법, 뭐 도서나 이런 것들 출판 못하게 1909년, 보안법 1907년, 집회단속법 1910년 이렇게 법들을 차근차근히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하기 전부터 7년, 9년에 차근차근히 하고 식민 지배하면서는 10년, 11년에 이런 식으로 출판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언론,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박탈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사가 제복을 입습니다. 네, 군인들이 입는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에서,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조선교육령, 사립학교 규칙, 서당 규칙을 내리게 되는데요. 조선교육령은 1차 조선교육령부터 4차 조선교육령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따로 조선교육령만 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때는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교육령만 따로 띄었습니다.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실업교육, 우민화교육, 일본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민, 바보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일만 시킨다는 거, 그리고 국어와 국사를 각각 일본사와 일본어를 국어와 국사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어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우리 민족 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 교육이 자라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못 만들게 사립학교 규칙을 내려서 허가를 받게 만들고요. 이 사립학교들이 이제 막 뭐 외국인들이 만들거나 이러는 것에 대한 규칙을 내렸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장 기초 교육인 서당에서 민족교육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방해하기 위해서 서당규칙을 1918년에 내립니다. 그래서 서당규칙을 내리면서 서당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되고 민족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이제 무단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본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실시했었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식민지 수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즉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명분은 토지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토지 조사를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겠다.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해서 너희들이 근대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줄 테니 다들 신고를 통해서
또는 증거, 자신의 땅이라는 걸 증거를 밝힘으로써 소유권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속 내용은 뭐냐면요.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약탈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토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서 토지세를 확보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인의 토지를 약탈하겠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라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인들은요, 문중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들, 그리고 뭐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그 토지 관련해 가지고 대한제국 때 그걸 발행했잖아요. 토지 문서를 발행했잖아요. 지계를 발행했죠. 이 지계를 발행했는데 지계가 없이 그냥 땅을 가지고 있었던 땅 문서가 없이도 계속 소유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자기 땅인 마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국에 있었던 황무지, 주인 없고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땅들을 모두 약탈하겠다라는 속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 방법으로선 기한부 신고제와 증거주의를 하는데요. 증거주의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계라든지 땅 문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한부 신고제,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기한 안에 기한을 굉장히 짧게 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게 왜 실제로는 약탈이냐 그걸 보여주는 게 기한을 짧게 잡기도 하고 기한을 길게 줬어요. 적당하게 알려줬어도 신고 절차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무슨 방법도 까다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간 안에 신고도 못했을 뿐더러 증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땅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자, 조선총독부가 토지 약탈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황무지, 왕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일본에 왜 협조를 해야 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왜 협조해야 돼? 그래서 신고 안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땅들을 몽땅 다 이제 조선총독부 땅으로 만들게 되고요.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토지세에 대한 수입도 증가해요. 왜냐?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탈한 토지들을 어디에다 갖다 팔았느냐? 식민 지배하기 전부터 만들었던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다가 아주 싼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또는 누구에게 갖다 파냐?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판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에게 되팔거나 하면서 일본인 지주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조선인 농민들은 모두 몰락하면서 소작농,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사꾼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모두 소작농으로 몰락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명분을 이렇게 삼아서 신고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 약탈을 통해서 일본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많은 땅들, 아주 소수의 지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으로 넘어오면요. 민족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일본은 최대한 방해하려고 해요. 토지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방해하는데요. 첫 번째, 회사령을 내립니다. 회사 설립을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허가를 해야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즉, 민족 자본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총독이 회사령을 내려서요. 회사령 덕분에 허가도 할 수 있지만 회사를 폐지할 수도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등등도 허가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 내지는 어업 활동하는 거, 산림에 관련된 거, 나무 벤다거나 이런 것들, 광업, 채굴한다거나 광산 채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모두 조선 총독부 총독에게 허가받을 수 있게
자, 네 번째 전매제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전매제를 실시하는데요. 전매제는 국가가 매매를 전부 관리하는 제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국가 관리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가격 마음대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매매 그 어느 정도의 양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가 하는 거. 그걸 전매제라고 하는데 전매제로서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소유로 가져간 게 뭐냐? 담배, 인삼, 소금을 전부 전매제로 실시하게 된다는 거. 총독부가 마음대로 매매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산림 임야를 전부 숲과 산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중이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왕실이 가지고 있다거나 뭐 주인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 소유, 즉 조선총독부 소유로 편입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철도,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수탈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1910년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그 외에 경제적 식민지 수탈 정책에 의한 경제적 수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